어떤 나라는 자국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다른 나라 안전을 걱정해서 가진 힘을 이용해 이런저런 것을 해도 정당하고, 때로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우호국을 겁박해도 당연한 것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숨만 쉬어도 위협이라 단정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가 모든 국내외의 결정에서 왜 미국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나요? 비공인 상태로 미국이 인정하면 핵을 보유해도 되고 그들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들 나라에게 영원히 위협받지 않는다 할 수 있나요? 그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만 영원히 부르짖을까요? 요즘 선택적 수사와 기소 때문에 검찰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검찰과 같은 잣대를 특정한 국가가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우면 안보나 질서를 내세워 국내외에서 어지간한 사고를 쳐도 괜찮고, 미국에 필요해지면 위험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엔에서 성명서까지 나와야 하는 나라는 공교롭게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이거나 군사, 경제에서 미국에 근접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미국과 서방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런 서방의 지원 아래 6년간 2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계 민간인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살해당했음에도, 전쟁 전에도 전쟁이 발발한 지금에도 서방과 미국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 군사력이 향상되는 걸 단연간 도왔던 나라임에도, 영토 문제에서 언제나 일본 편에서 함께 주장했던 나라임에도 우리나라 언론에선 마치 공산주의와 싸우는 민주국가이고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가 깊은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카이로는 러시아 표현이라 키이우로 바꿔달라고 하자 다음 날부터 모두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서 독도와 동해는 일본 주장을 아직도 담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냐면서 제3국인 우크라이나가 제3국답게 중립적 위치라도 고수해달라고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는 우크라이나에 말해야 합니다. 침략당해 어려운 나라에 정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비난을 받겠지만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와는 위치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한 것과 러시아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함은 당연히 구분해야 하지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까지 미화하거나 그냥 덮으려 하면 안 되겠지요. 저는 북한의 핵무력을 두고 생각이란 걸 해보았으면 합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한다고 하자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키스탄도 핵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어정쩡한 친미라 할 수 있고 최소한 반미에서 벗어났지만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핵을 개발하고 보유한다는 이유로 아주 긴 시간 미국으로부터 제재라는 걸 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같은 핵무기인데 미국이 그 나라를 필요로 하자 괜찮아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북한 위협이 사실적이고 정말로 중대하다면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제재를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억지력을 갖는 것보다 더 유용한 방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그런 분도 있지만 핵과 ICBM이라는 무기 앞에서 경쟁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말하는 분들도 많죠. 제재를 받으면 고통스럽겠지만 반대 진영에 포함되어 살아남을 수도 있고, 핵 말고 미국과 불편한 것이 없는데 미국이 핵을 이유로 한국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중국은 힘이 커집니다. 미국이 한국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국익 중심의 미국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보유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방적 제재를 받고 수출입이 이란처럼 제한되면 세계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를 합한 것보다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물류 대란으로 산업 전체가 위협받자 가장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의 제재나 위협은 있겠지만 미국이 손을 털기에는 너무 손실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비참한 가정을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핵미사일이 두세 개 떨어지고 원전 두세 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사능에 피폭된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크라이나처럼 서방과 미국,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총을 들고 싸워야겠지요. 북한에 이미 핵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전쟁은 당일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망했으니 위안 삼으면서 좋아해야 할까요? 북한과의 전쟁은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이고 민족 생존 자체가 심각해지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느니 세계와 연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제재를 강화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며 마치 남의 일 보는 것처럼 마치 대단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북한 관련해서 제재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안위를 놓고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북한 위협을 정치에 이용할 뿐 실제 위협으로 보지 않거나 미국이라는 억지력을 맹신하는 데서 오는 생존을 건 위험한 도박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지금 설명한 것과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실질적 위협이라 인정한다 해도 미국의 해구산이나 우리 자체 전력으로 충분히 억지력을 갖췄다 판단한다면 북한이 가졌다 주장하는 핵이나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이유로 우리가 앞에 서서 한반도 긴장을 높일 이유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군사적 대응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북한이 쏘면 우리도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정도면 충분한 대응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반대편에 있으면 생필품 구입마저 제한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벼랑으로 내몰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모든 경우의 수에 속한 나라인데 미국의 그런 조치에 무조건 찬성하며 박수치며 좋아해야 정상이라 하는 걸까요? 그럼 그냥 놔두자는 것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화를 부르짖었는데 지금 보면 변한 것이 뭐냐는 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도 못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했던 독립운동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면서 따지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지요. 우리는 2017년 전쟁 위험에서 5년 동안 벗어났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그 5년의 평화가 가치 없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 기류가 왜 흔들렸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힘이 센 미국은 뭘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핵 개발, 핵실험, ICBM 개발, 미사일 발사에서 미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지금까지 다 했지만 아무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통해 얻는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치는 전쟁 외에 북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북미 회담을 두고 무조건 만남을 외치면서 이익을 고수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며 비핵화라는 명분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지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말하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에 반대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유리한 구도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맹목적인 미국 추종을 버리고 이용 가치와 안전성 효율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우리 주장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지속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서로를 이용하며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안보,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되는 요즘에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던 미국 중심의 안보 논리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일본 이런 나라들을 평가하면서 선악 개념이나 정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이런 어리석은 개념이 의외로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내 편과 적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적인지 친구인지 무척 불분명합니다. 내 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모여있는 곳이 국제사회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편일까요? 그렇다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겠지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그것을 부정하게 될 때 연상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떠오르고 낮은 자존감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일까요? 현재 지원하는 세력일 뿐입니다. 나토라는 군사연맹체를 만들면서까지 러시아를 두려워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약해진 러시아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생각보다 약해 보이는 러시아의 힘을 더 소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힘을 잃으면 나토에 속한 국가들에 이로울까요? 유럽의 평화가 오니까 당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로웠던 때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애매한 것은 나토의 존립도 그렇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대적하려고 만든 연맹체인데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나토를 유지하려면 대적해야 하는 러시아가 힘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끔 위협을 해줘야 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을 가졌지만 나토나 미국이 위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처럼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는 보통 국가로 전락하면 갑자기 사라진 힘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힘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국제사회에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강대국은 질서 재편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게 됩니다. 냉전 시대부터 진영 논리를 거부하며 중립을 표방한 제3세계 국가들은 곤욕을 치를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도화선이 준비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소모품으로 사용하기에는 국제교역에서 비중이 너무 높고 경제와 군사에서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질서를 다시 만들려는 주요국이 한국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나라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의 공백은 나라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나토 연맹을 이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동맹체로 급부상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갖춘 두세 개의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가 약간의 대접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구도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은 영내는 물론 국제 질서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소국이 이를 부정한다 해서 강대국의 역할이 사라지지 않고 지분이 많았던 강대국 하나가 사라지면 그만큼의 혼란기가 찾아오고 혼란기를 거쳐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혼란기가 진정되는 걸 보면 질서와 강대국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의 강대국의 필요성 또는 연대하는 연합 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들이 그런 주장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소국은 약탈이나 침탈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영구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대체로 없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되질 때까지 입을 다물었던 전두환처럼 한국을 36년간 침탈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도 근대화시켜주고 사람 대접해줬다는 일본처럼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념을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에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주장하면서 상대적 약소국을 설득하는 것이 정상인데 약소국 내에서 이런 주장이 강해지면 그야말로 강대국의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매달 보호비로 조폭에게 돈을 뜯긴 소상공인이 지역 상인과 연대하여 경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폭을 옹호하며 보호비를 줘야 한다면서 다른 상인을 설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조폭 입장에서 다른 상인을 설득해주고 압박해주는 상인이 이쁘겠죠? 그 역할을 주로 일본이 해왔고 우리는 당하는 역할임에도 익숙해진 정도를 넘어서서 일본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지목하면서 일본은 스스로 지키고 싸울 국가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만큼은 일본에서 주일 미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군대도 없는 일본이지만 군사력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습니다. 힘이 커지면 행동 반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팽창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한미 동맹만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팽창하려는 나라에 동맹이니 우방이니 하며 경계를 다 풀어버린다면 1905년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21세기 을사오적 역할을 할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단체가 소녀상 수요 집회 자리를 선점하는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나라가 부끄럽지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조폭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의지가 있다면 법으로 제어가 가능한 조직폭력배가 있고 법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보호를 받는 기업과 정부 조직이 있고 흔히 패권이라 말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안전을 내세우며 비용을 요구하고 위협하면서 질서를 앞에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어떻게 조폭에 비유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탈을 썼지만 세계에 널려있는 강압적인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이나 러시아나 북한, 중국의 통치 방법을 보면 딱히 틀리다고 볼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스림에 익숙해지면 당하는 것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많은 부분이 제약당하면서 힘으로 굴복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나마 부정선거가 없고 국민이 직접 통치 세력을 뽑는 나라들 중에서 정치색을 띠지 않은 건강한 시민 사회 단체가 많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확장되어 그나마 사정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을 칭찬하거나 추켜세우거나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 해괴한 말들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자국 대통령이나 사정기관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내 나라도 아닌데 내 나라의 당연한 권리를 두고 불편하게 하는 나라를 비판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굿도 해야 하고 파티도 해야 하는데 그럴 장소로 참모총장 공관이 협소하다면서 외교장관 공관을 선택한 김건희를 비판하자 김건희를 비판했다면서 저를 종북좌빨, 친중이라 부르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들에게 김건희는 존엄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한평생 김건희를 잘 모시고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